자, 바로 전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경제론 있죠. 요건데 이걸 구성하는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부동산 수요 공급론 여기서 통상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5문제 정도. 네, 그리고 경기 변동론에서는요 몇 개 나오냐면 한 개. 몇 개라고요? 한 개. 앞에다가 꼴랑 한 개. 이렇게 뭐라고요? 꼴랑 한 개. 이렇게. 자,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이 경기 변동론 맞춰야 됩니다. 맞추고. 자,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은요 계산 문제 외에는 뭐 능히 다 풀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곧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수요 공급 이론은요 1800년대에 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경제학 원리 여기서 최초로 수요 공급 이론이라는 걸 소개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순전히 이제 경제학의 그 어떤 경제 현상을 말로 설명했는데 말로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좀 처음에는 말이 그 말만 하면 좀 쉬워 보이지만 자꾸 말 많아지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주제가 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프. 자,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가지고 이쪽에다는 가격, 영어로 이제 플라이스 해줄게요. 이쪽에다는요 수량해서 퀀터티 해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소비량이 될 수도 있고 판매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은요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싸면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이는데 이걸요 수요,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요 수요, 영어로는 디맨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는데 이거를요 공급이다. 영어로는 서플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있죠. 요거를 이퀄러드 해 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틀을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틀을 가지고. 그래서 자, 맨 먼저 공부할 거는요 이 수요가 뭐냐 이걸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잡다하게 이 얘기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얘를요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있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급은 또 보고 얘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 알아보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 공부의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부수적으로 아까 수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공급이 왔다 갔다 하면요 이게 부수적으로 변해 나갑니다. 이걸 균형점의 이동이다. 요거 알아보는 게 세 번째 목표입니다. 목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은요 어떤 뭐 예를 들어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라든가 판매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요 작게 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크게 안 줄어듭니다. 근데 어떤 거 크게 줄어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변할 때 소비량이라든가 판매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걸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걸 가지고 이제 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학은요, 나중에 이제 서점 가서 이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밑에서 설명하는 식으로 있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해 볼게요. 먼저 1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부동산 수요라고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는 88페이지 있을 겁니다. 88페이지.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공부하다가 뭐 이 안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곧바로 순서에 따라 쭉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자,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수요라는 것은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사는 쪽이라는 표현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분석해 보는 겁니다. 자, 이 파는 쪽에서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불쌍하니까 뭐 더 사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광고가 많아지면 더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수요의 의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보자. 수요가 뭐냐? 자, 수요라는 것은요, 내가 한 달에
맥주 가격이 오비 맥주 가격이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맥주 가격이 오비 맥주가 1,500원 정도 한다길래 한 달에 몇 병이라고요?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거를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그래도 한번 뭐 적어 보겠습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제어가 있는데 오비 맥주가 있는데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아니면요 우리 이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사겠다 이런 표현은 안 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뭐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뭐 이런 표현 낫겠네요. 욕구다. 자, 이게 이제 수요의 정의가 될 수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내가 맥주를 80병 사 먹겠다. 이런 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왜냐하면 하루에 80병인지 1년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아니면요 하루에 한 10병 사 먹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특정 일정 기간을 딱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부터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각종 변수들은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는데 그 수요는요 일정 기간을 좀 명시해야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번째는요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 이렇게 얘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몇 개를 얼마에 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뭐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 자체가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표현 자체가 자, 사려는 의사이지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표현 자체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항상 몇 번 했지만 다시 해볼게요. 어떤 사과 장수 아저씨가 딱 사과를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누가 봐도 사과죠. 사과 아닙니까? 어떤 사람 바나나 아닙니까 그러는데 바나나 안 먹어봤습니까?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이게 사과지. 어쨌거나 아저씨는요 이거를 농산물 시장에서 띄워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띄워온 가격에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자, 만 원에 7개를 좀 팔려고 합니다. 딱. 자, 지나가다가 이제 아줌마가 이 사과가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구입 좀 하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갑을 딱 열어봤더니 자, 7,000원밖에 없는 거죠. 7,000원. 그래서 7,000원에 아저씨한테 한다는 얘기가 10개를 달랍니다. 7,000원에 몇 개라고요? 10개.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러면 아줌마는요 뭐 이렇게 비쌉니까? 왜 이렇게 조그맣게 안 줘야 하고 짜증내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에 가는 모습을 끝까지 물끄러미 쳐다만 봤다.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 아저씨가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를 불러요 안 불러요? 에이 왜 그래요 누님 잠깐 와보세요. 한 개 더 드릴게요. 아니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아주머니가 그래 좋다 막 그래 그래 자 거래하겠다 하면은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아주머니하고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순전히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누구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에서 아줌마 입장에서만 자신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선호도라든가 다른 재화의 가격 이런 걸 비췄을 때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도의 가격 이만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저씨는 또 뭐냐? 아저씨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자신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어 없어요? 이쪽에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가격을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는 최종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아니라 아니면 거래된 수량이 아니라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리고 이러한 수요는 반드시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돼야 됩니다. 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사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아주머니는 요즘에 돈도 거의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우디를 딱 보더니 저거 사겠다 한다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수요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어떤 재화의 가격 수준에서 살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시장에서의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요 유량과 관련해서 한번 조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다양한 변수들은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유량 경제 변수. 자, 영어로는 이제 그 플로우, 일정 기간 흐름, 이걸 나타내는 플로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줌마들한테 얘기했더니 동네 아줌마들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그럼 1년에 1,000만 원 버는 것은 많이 버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남편 월급이 1,000만 원입니다. 아니면요 연봉이 5천만 원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하면 분명히 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해줍니다. 영어로는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 이런 걸 나타내는 스탁이 표현합니다. 스탁. 자, 안산 지역에 안산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제가 이 세월호 참사 때 거기서 안산에서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 이제 요약집을 쓰면서 안산이라는 표현이 지금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안산 지역의 인구가 75만 4,321명이다. 이러한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구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이 있고 또 내일 이사 온 사람이 있죠. 계속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서 오늘 현재 75만 4,321명이다. 아니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74만 2,325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자주 물어보니까 그 유량과 저량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정도 써 있는 거 있죠. 요 정도만 계속 눈도장 찍으시면 돼요. 자, 먼저 유량 볼게요. 유량 변수.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아니면요 한 달에 50만 병 공급하겠다. 이런 수요와 공급 이거 다 뭐라고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소비량, 6개월 동안의 투자액, 한 달간의 급여, 한 달간의 임대료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유량입니다.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 GDP 하면 국내 총생산 해주는데 요거는요 보통 1년 동안에 대한민국 안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 가치죠. 이런 걸 보통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갖고 GDP 국내 총생산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여기 남양주에서 새롭게 아파트 지어서 공급한 양이 5만 채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신규주택 공급량 다 유량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오른쪽 볼게요. 이번엔 저량 변수는요 기업은 해마다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하는데 그중에서 이걸 파이낸셜 포지션 해볼게요. 이걸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요 딱 한 다음에 반을 뚝 잘라서 이걸요 차변해 줍니다. 뭐라고요? 대변. 이렇게 한 다음에 보통 12월 31일자를 딱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는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목록 있죠. 쫙 적는 겁니다. 현금 얼마짜리 갖고 있고 상품 얼마씩 갖고 있고 건물 얼마짜리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권 얼마짜리 갖고 있고 다 적을 수 있죠. 다 싸다 적어놓은 거를요 합쳐서 이걸 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산. 그 다음에 이쪽에다는 반을 뚝 잘라서 여기다가는요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을 딱 적는 겁니다. 빚. 은행빚도 있겠고 아니면요 종업원 월급 안 준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외상값 밀린 것도 있겠죠. 다 여기다 적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부채라는 겁니다. 부채. 자,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를요 회계학에서는 이걸 자본이라는 겁니다. 자본. 이게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누구 몫이라고요? 소유자 몫.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은행빚 4억이다. 그러면 실제 내 건 얼마예요? 실제 내 건 얼마예요? 1억 아닙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부동산이 5억짜리 갖고 있는데 은행 빚이 얼마라고요? 4억이다. 그럼 실제 내 건 얼마야? 1억이다. 똑같은 겁니다. 5억짜리 갖고 있는데 은행 빚이 얼마라고요? 4억이다. 실제 이 소유자 몫은 얼마라고요? 1억이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돈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물건 팔을 수도 있고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거죠. 빚도
어제 새롭게 빚을 얻을 수도 있고 내일 또 갚을 수도 있는 거죠. 계속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하고 얘도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문제에서 자산, 부채, 자본 이거 나오면 답을 하고요. 절양변수입니다. 알겠죠? 문제에 나오면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나오면 답을 하고요. 절양변수다. 그리고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뭐라고요? 순금이라는 겁니다. 금에서 불순물 빼라고요? 순금이다. 그러면 똑같이 재산 총액에서 불순물이 빚을 뺀 거 있죠? 이걸요 순자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순자산. 이렇게 이런 거 전부 다요 절양변수입니다. 그리고 통화량은 보통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파악할 때는 보통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에 가고 요구불 예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당좌 예금이라든가 보통 예금 같은 거 있죠? 수시로 막 뺐다 꼈다 하는 예금들 있죠? 이자 수입이 목적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 다 말하고요. 요구불 예금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합쳐서 이제 통화량 이렇게 하는데 이 통화량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죠. 이것도 특정 시점당 명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가격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이 뭐 78억이라는 건 정확 표현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계속 변하죠. 주변 환경도 변하고 하니까. 자, 오늘 현재 가격이 얼마다. 그다음에 오늘 현재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고가 2천억 달러다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현재 인구가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재고량 하면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현재 이 남양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수가 17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오른쪽 한번 읽어볼게요. 그 19페이지 오른쪽에 1번에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 개념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유량 개념이다. 맞는 거고 더 맞는 걸로 하는 겁니다. 수요량은요 실제로 구매한 양이 아니라 구매하려고 의도된 수량인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죠. 맞고. 자, 가계의 자산이라든가 통화량, 자본, 자산, 통화량, 자본 이런 거 다 나오면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야만 개념이 분명해지는 뭐라고요? 절양 변수다 해줍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절양 변수.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간단히 수요는요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무슨 수요가 있어요? 잠재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잠재 수요는요 구매력을 아직은 못 갖춘 수요죠. 그래서 이거를요 실질적인 수요다. 이걸 예비적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까 왔던 아줌마가 사과 같은 건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있죠. 이런 걸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근데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우디 보더니 저거 사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예, 잠재수요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잠재수요냐면 그 아주머니는 아우디를 사고는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는 싶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살 수도 있는 게 잠재돼 있다 해서 이걸요 잠재수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고 그러면 유효수요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니면요 그 아파트 구입 못 하는데 대출 잔뜩 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 자 실직했습니다. 실직했는데 와이프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아침에 맨날 가방 들고 나와야 안 나요? 나와서 이제 하루 종일 공원에 이제 배회하다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가 와이프를 만난 거죠. 그래서 와이프는요 우리 남편이 요즘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지나간 헬기를 보더니 헬기 사줘잉 하고 쫄라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사고는 싶은데 못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잠재수요다 해주는 겁니다. 이거 안 웃기나요?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안 웃겼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본원적 수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파생적 수요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본원적 수요라는 것은요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에 대한 수요 이걸 뭐라고요?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적 수요는 보통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를 얘기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했다고 치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 그 건설업자가 신났죠. 아파트 짓고 싶은데 아파트 지으려면 아파트 나라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일단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생산 요소가 덩달아 증가했죠. 수요가 이런 걸요. 얘 때문에 파생됐다 해서 뭐라고요? 파생 수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파생 수요는 나중에 잠깐 지대론 할 때, 노동시장 할 때 잠깐 언급할 겁니다.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맥주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장에서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만이 실질적으로 소비량이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저량은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야 되는 거고, 유량은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를요, 유량 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함수. 자, 수요 함수라는 것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어떤 뭐 수학적으로 표시를 했을 뿐입니다.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건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어떤 신도시가 딱 들어선다고 하길래,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1억을 갖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대출 좀 끼고 해서 아파트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대림 아파트가 참 마음에 듭니다. 대림 아파트. 요거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 대림 이 편한 세상을요, X제 해줄게요. 뭐라 한다고요? X제. 자, 그러면 이 Q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요, 수량이죠. 소비량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정확히 표현하면요,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이 좀 길어야 안 길어요? 길죠. 그러니까 좀 좀 줄여서 그냥 X제의 소비량 해줄게요. 자, 그러면 X제가 뭐예요? 대림 아파트죠. 요거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이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죠. 요걸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림 아파트의 가격. 대림 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되죠. 싸면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억 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냐?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쭉 한번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거 볼게요. 이 사람이 저번 달까지는 대리였는데 이번 달에 갑자기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대화인데요? 되죠. 그러니까 에라 더 큰 병 수입하기 나올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가격은 가격인데 주변에 다른 재화의 가격. 원래 이 사람이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구경 갔다 오다가 보니까 옆에 삼성 아파트 딱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 아파트.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고, 이거 YJ라고 할게요. 자,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현수막이 있어서 전화해봤더니 얘보다 훨씬 싸게 분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에도 금리라든가 원래 여기다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는데 대림 아파트 이번 달부터 금리가 대폭 인하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무슨 세금 같은 거 여기다가 이제 아파트 짓는 건설사들한테는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다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들 있죠. 취득세를요 반밖에 안 받겠답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취세 부담이 없으니까 살 수도 있어 없어요? 아니면 더 큰 평수 구입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광고 같은 거 볼게요. 광고. 자, 어느 날 그 홈쇼핑을 딱 보고 있는데 동네 신도시가 막 들어선다고 하면서 아주 대림 아파트 광고를 막 멋지게 한다는 얘기죠. 막 실개천도 있고 내부 시설도 아주 막 화려하게 막 선전하길래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죠. 살 수도 있겠네요. 자, 선호도 같은 거 원래 대림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뭐 여러 가지 성금도 많이 있고 쾌척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 살려고 해요? 지금 당장 살려고 하죠.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아니면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유식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수.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죠. 쭉 한번 나열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요
얘와 얘로 딱 쪼개본 다음에 자, 요걸 뭐라 하냐면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이다. 대림 아파트에 뭐라고요? 가격 요인해 주면 되겠네요. 얘를 뭐라 할까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이 나머지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옛날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다른 거 다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변화 없다고 가정하고 얘와 얘 간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샬이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다는 가격, 이쪽은요 수량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인데 갑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딱 중간 정도의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면에서 생긴 것도 중간이고 돈 갖고 있는 것도 중간이고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 딱 수많은 사람 중에 딱 중간 정도의 사람 있죠. 이 사람 가정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 지역이 평당 한 1,500만 원일 때 1,500만 원이라면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30평짜리. 자, 그럼 요 점이 찍히네요. 요거를 A점 해줄게요. 요 점이라 할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하락한다면 신났죠? 그래서 5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 있죠?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수요 곡선이다. 영어로 demand 해줍니다. 자, 이건 뭐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인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 싸면 더 살려고 하죠. 비싸면요 더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일반적인 소비 행태를 그린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요 자, 현시 선호 이론,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자, 그리고 그 원래는요 수요 곡선 자체가 약간 이렇게 커브의 형태로 해줍니다. 커브. 이거 왜 그러냐면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추가적인 만족감은 점점 떨어져서 그래요. 알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콜라 한 잔을 마실 때는 만족감이 크지만 두 번째 잔을 마시면요 아무래도 첫 잔보다는 덜하죠. 세 번째 잔은요 두 번째 두 번 덜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추가적인 만족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것도 시험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봐요. 자, 그냥 우리는요 그 일반적인 재화를 구입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이 구입할 때는요 가격이 비싸면 더 사려고 하죠. 예, 수요량을 감소시키려고 하겠네요. 가격이 어디 갔어요? 자,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죠. 맞잖아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감소시키려고 하죠. 이런 걸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칙이라고요? 자,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반대로 움직인 걸요 반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다시 할게요. 가격과 수요량은 어떻다고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이걸 뭐라고요? 수요의 법칙이다. 물론 이거 예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외라고는요 꼴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기펜제라는 재화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어떤 책에서 뭐 이상한 표현하는 건 다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블렌 효과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남에서 압구정동에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중국에서 그 뭘 가져왔어요? 밍크코트 가져왔어요. 10만 원에. 그죠? 10만 원에 가져와 갖고 100만 원 붙였더니 거의 안 살려고 하죠. 사람들은 만약에 2천만 원 붙여봐요. 더 사려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요? 베블렌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뭐라고요? 베블렌 효과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소비가 더 커지는 거죠. 이것도 예외라고 하는데 그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냥 비합리적인 특이한 사람들의 행동이지 예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우리는 합리적인 인간의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경제학은요 1,000명이 그 행동했을 때 970명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원리에 따라 경제학을 전개하는 겁니다. 10명이 15명이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그게 그 경제 법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기펜제는요 그냥 경제학의 예외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기펜제는 뭐예요? 이거는
시험에서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그냥 예외가 기편제다 이게 있다 치면 돼요. 잠시 후에 제가 잠깐 언급할 겁니다. 언급할 건데 이해 안 되시면 넘기세요. 물어볼 가능성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예외라고는 꼴랑 뭐밖에 없다고요? 기편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수요곡선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약간 좀 깊이 있게. 자, 수요곡선은 경제학에서 효용곡선입니다. 마지널 유틸리티 해갖고 이걸요 효용곡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슨 곡선이라고요? 효용곡선이다. 그래서 자신도 자, 어떤 재화를 구입할 때 그만한 효용이 있어 없어요? 있기 때문에 자,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최대한 구입하겠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그 정도의 만족감에 상응하는 최대 이만큼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거꾸로 한다면 이만큼 구입할 때 그 사람도 그만한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만족감의 대가로 최대한 이만큼 지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불하고자 하는 뭐라고요? 최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못 미치게 지불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 정도의 만족감에 상응하는 만큼 최대한 지불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못 미쳐서 지불하면요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이거 이따 다시 한 거니까 그냥 최대 가격 뭐라고요? 최대 수량 이렇게 하면 정리하시면 돼요. 최대 가격 뭐라고요? 최대 수량. 나는 잘 헷갈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계속 몇 번이고 하다가 시험장에 그냥 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하시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자, 이번에는 뭘 좀 공부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자, 반대로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량을 줄이려고 하냐 있죠.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은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합니까? 그럼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살려고 하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한 50년 넘게 이제 강의하신 노 교수님한테 교수님 왜 사람들은 왜 가격이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해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이 신경을 내면서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은 하락하면 더 많이 살려고 하냐 아니면 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벌고 있는 총각입니다. 총각 이렇게 200만 원 벌고 있는 뭐라고요? 총각이네요. 총각 있죠? 총각. 자, 총각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 달에 이제 삼겹살도 꼭 10근은 사 먹습니다. 삼겹살은 항상 10근 정도는 사 먹고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재화도 구입해야 하네요. 다 구입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삼겹살 가격만 하락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뭐라고요? 비싼 꼴이 된 거죠. 상대적으로 맨날 소비하는 물건 중에 삼겹살 가격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막 더 많이 사려고 합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만 원 가지고 이마트 있어 없어요?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재화를 구입하러 갔어 안 갔어요? 갔는데 삼겹살 가격만 반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싼 꼴이죠. 그럼 다른 걸 좀 덜 사고 삼겹살 3근, 4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 이런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본인이 생각할게요. 본인이 아니 이마트에 갔는데 삼겹살에 반값으로 떨어졌으면 다른 거 좀 덜 사고 더 사려고 하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000명이라면 970명 정도는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자, 사람들은요 가능하면 상대로 비싼 거를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대체 효과 때문에 소비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똑같이 삼겹살이나 다른 재화를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고 치자. 그래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왜냐하면 삼겹살 가격이 반값 떨어지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았죠?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옛날에 똑같은 양 소비해도 돈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죠? 그러니까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소득 효과. 그래서 자, 다른 재화가 됐든 요 재화가 됐든 소비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걸 두 가지 앞서서 가격 효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사람들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냐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로 싸졌기 때문에. 알겠죠? 두 번째는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소비량 늘리려고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자,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도 내고 있습니다. 뭐 저거 똑같은 거예요. 임대료. 주택이 삼겹살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삼겹살. 그리고 다른 재화도 구입해야 하네요. 구입하는데, 자, 이거는 삼겹살 가격이 하락한 경우고, 이건 삼겹살 가격이 오를 경우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대료가 올랐다고 치자. 임대료가 뭐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싸진 꼴이죠. 그래서 상대 싼 다른 걸 더 많이 소비하고 임대세 소비량을 줄이려고 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아까 삼겹살 가격이 오른 거 있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1번 볼게요. 1번. 자,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 보세요. 주택 임대료가 올랐죠? 상승하면 다른 재화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임대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 있죠? 이거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대체 효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얘기하는 건 듣기만 하세요. 뭐예요? 자꾸 그 머리 아프게 고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자, 보통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늘리려고 해요. 예. 근데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달동네는 저급 아파트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연탄 같은 거 이런 건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요 일반적인 재화는 소비량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따가 했지만 열등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뭐라고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를 오히려 줄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맞죠? 근데 대체 효과 때문에 늘어나는 효과보다 소득 효과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게 상쇄가 됐죠. 상쇄.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니까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죠? 이게 수요법칙의 예외입니다. 이걸 기펜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펜제. 그래서 자, 어려우면 이렇게 이따 정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자, 이거 지울게요. 자, 너무 자세히 하면요 괜히 고민하실까 봐. 자, 이번에는 개별 수요 함수와 시장 수요 함수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별 수요 함수다. 얘는 뭐라 할까요? 시장 전체의 수요 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개별 수요 함수는요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성을 얘기하는 거고, 시장 수요 함수는요 개별 수요자들의 수요성을 전부 다 합친 거 있죠? 요거를요 시장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 대림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이 갑과 을밖에 없다고 간주해보자. 갑과 뭐라고요? 을만 딱 있다고 간주해보자. 자, 그러면 가격, 그 다음에 수량인데,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1,500만 원이라면요 20평을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20평짜리. 자, 그리고 1,200만 원 떨어진다면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것이죠. 이게 누구의 수요성이라고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성 아닙니까? 근데 자, 저 지역에 대림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겠죠. 그래서 두 사람의 수요성을 이렇게 합친 거 있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합치게 되면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 전체의 수요성. 가격, 이거는요 수량이다. 자, 그러면 1,500만 원이라면요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갑은 몇 평 살려고 했어요? 30평. 을은 몇 평이라고요? 20평. 합쳐서 시장 전체에서는요 50평 정도를 구입하려고 하네요. 자, 요 점이 찍히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1200만 원 정도 떨어진다면요. 1200만 원. 자, 갑은 몇 평이라고요? 50평. 을은 몇 평이라고요? 30평. 합쳐서 80평을 소비하려고 하네요. 80평. 자, 그러면 이 점이 딱 연결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를요, 시장 전체 수요액선해 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일단 지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요거 좀 기억하세요. 자, 일단 한마디, 이 개별 수요곡선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줍니다. 어떻게 그린다고요? 완만하다.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그려진 게 뭐라고요? 완만하게 그린다. 기억할 수 있죠?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기는요, 저 대리마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2명밖에 없다고 간주했죠? 맞지 않나요? 근데 실제는 더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수를 전부 다 합쳐야 돼요. 전부 다 합쳐야 되죠? 합치게 되면 아무래도 호평역 너무 가깝네요. 여기 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저 지역에는 대림하고 삼성 이런 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있어 없어요? 다른 아파트 살려는 사람들 있죠? 전부를 합치게 되면 이게 저 신도시 예정지역의 전체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될 수 있죠? 수요곡선. 그죠? 그럼 그때는 수요곡선이 어디가 있어요? 양평이가 있겠네. 양평 아시나요? 그러면 그때는요, 나중에 이제 공곡선하고 합쳐서 분석하려면 부호를 바꾸면 됩니다. 몇백만 평 이런 식으로 100만 평 이렇게 해서 이쪽 끌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 시간 이제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요거 여태까지 요걸 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겁니다. 자, 이 중요한 얘기는요, 잠시만 쉬었다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있죠? 요거 공부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이거 그냥 놔주세요. 이거. 스승의 날이라고. 아이고.